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스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유의 시대에 관해서 공부를 했었죠. 야유의 시대 다음 단계를 보통 고분 시대라고 합니다. 고분 시대는 고분이 많이 만들어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대표적인 전방 후원분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를 고분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시대를 그냥 보통 고대 국가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는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시대 구분이 일정한데 일본은 다양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조몽 시대, 그리고 다음에는 야유 시대, 토기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 시대는 고분 시대, 그래서 무덤의 양식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대 가게 되면 6세기 중후반에 가면은 비로소 고대 국가의 형태를 갖춰가기 때문에 율령 시대라고 부르고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말 그대로 귀족 정치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고분 시대 그러면은 시대별로 굳이 따지게 되면은 보통 AD 4세기부터 7세기 중엽까지를 고분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이때 고분 시대가 우리랑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열도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역사를 영위해 왔는데요. 역시 영향을 받은 것은 국제 질서거든요. 우리도 국제 질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테면 만주라든가 몽골 지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라시아 지역의 질서 변화에 영향을 받거든요. 일본 열도는 당연히 그렇지만 특히 우리를 통해서 영향받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본 열도에도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즉 고분 시대의 일본의 고대사는 한국 고대사 또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고대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고분 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미 한반도에는 여러 개의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통일에 가까운 상태에 이루어졌는데, 제가 편의상 구분해 볼게요. 이를테면은 부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가 막강해지니까 백제랑 남쪽에 전쟁을 벌이죠. 백제가 있으면서 이미 전라남도 지역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라도 나름대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단계에 있고, 가야 세력도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한반도 내에서 이렇게 각 국가들이 국가적인 경쟁, 갈등 상태에 들어가니까 이들은 당연히 일본 열도에 진출해야만 됩니다. 왜? 왜냐하면 상대 국가 경쟁하거나 대결하기 위해서는 우호 동맹 세력이 필요하고 배후 세력이 필요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의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식민지로부터 어떤 물적 자원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무역을 통해서 이익도 생길 수가 있고, 심지어는 군사력도 충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고분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각 국가들이 일본 열도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연속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겠죠. 따라서 일본 열도에는 가야계 세력들이 있구나, 어느 지역은 신라계 세력들이 있구나, 어느 지역에는 백제 세력들이 있고 어느 지역은 고구려 세력들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를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들어가게 되면 일본의 고대사에서는 두 번째 논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외래 집단이 일본 열도에 이주하거나 개척할 때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이 질서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동아시아는 지중해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입니다. 모든 교통로는 대부분이 해양입니다. 더군다나 일본 열도는 한반도 지역의 어느 나라와 교류를 하든 중국 지역의 어느 나라와 교류를 하든 반드시 해양을 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으면 일본 열도의 역사, 특히 고대사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해양의 메커니즘을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는 것이죠. 해양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볼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선사시대 교통관계 때 말씀드렸지만, 해양 환경, 해류의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수시각각 변하는 조리라든가, 그리고 바람, 이런 자연환경들을 충분히 알아야 되고요. 항해술과 조선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로소 그 한국과 일본, 특히 일본의 고대국가 형성되는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를테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천여에 달하는 침략을 받았지만 한 번도 남을 침략해 본 적이 없는 평화를 살아가는 민족이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이었어도 안 되고요. 어느 바보 같은 집단이 주변 지역으로 진출하거나 공격하지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적극성을 갖거나 국가를 발전시키는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주변 지역으로 끝없이 진출하고 팽창해야죠. 특히 고대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념과는 달리 우리는 주변적으로 많이 왕성하게 진출했지만 특히 일본 열도는 정말 우리가 진출했고 우리가 개척했고 우리가 침략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특히 일본의 고대사가 매우 복잡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고대 국가는 늦게 형성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7세기 중반에 670년에 일본이란 국호가 만들어졌을 때도 일본은 관서 이남까지만 통일에 가까운 곳이지 오늘날의 관동지방, 즉 동경지방도 제대로 장악을 못했거든요. 그 712년에 보면은 고구려민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켜서 그 지역을 개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7세기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당시 일본의 조정이 전쟁을 벌이는 상태는 물론 잠재적으로 신라의 귀족이겠지만 일본 열대에 있는 하이라고 부르는 존재와 계속 전투가 벌어져요. 이 하이는 굳이 따지게 되면 아이누족인데요. 이들과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본은 통일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일본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한반도 지역에서 사람들이 건너왔다. 그렇게 되면은 가야인들이 도착한 지역은 주로 큐슈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야가 연결된 유물과 유적과 지명의 이름과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신라계는 일찍부터 진출했는데 예를 들게 되면 현재 포항 영일만이죠. 연호랑과 세원으로 나타나지만 영일만 지역을 출항한 세력들이 일본 열도의 오키지도를 통과한 다음에 현재 신만해현이라든가 도토리현에 도착합니다. 즉 이즈모에 주로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즈모에 가게 되면은 신라와 연관된 지명이라든가 신라와 연관된 신화라든가 신라와 연관된 유물과 유적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만이라든가 그 위의 백제 세력들은 전라남도 해안을 출발하니까 당연히 제주도를 오른쪽으로 보면서 항해하다 보니까 지금 큐슈의 서부 지역에 도착합니다. 즉 아리아케 해, 즉 유명해가 되는데요. 유명해로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의 나가사키현이라든가 아니면 구마모토 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는 후나야마 고분처럼 백제계와 연관된 유적과 유물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들도 출발했는데요. 우리가 기록을 보게 되면 4세기 후반 뭐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일본 서의 기록을 놓고 보면은 고구려는 12번의 사실을 파견했는데 무수히 많은 세력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북한의 학자들은 그런 면을 강조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슈 지역, 특히 이를테면 후쿠현이죠. 후쿠현의 스루가 지역, 그 다음에 도토리현, 시마네현, 그리고 오카마현 이런 지역에도 고구려인들이 진출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얘기했고 저도 주장합니다만 일본 열대 삼한 분국설이라 할 정도로 일본 열대는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심지어는 코벨리아서도 얘기했지만 부역의 세력들도 일본 열대에 정착하면서 곳곳에다가 자기 정치 세력을 만드는데 단 이 메커니즘은 출발하는 항구에 따라서 도착하는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지역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열도에서는 예를 들게 되면은 여기는 친백제계, 여기는 친신라계, 여기는 친가야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경쟁과 적대 관계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미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을 하니까 이들은 때로는 본국 정부와 관계를 맺죠. 예를 들게 되면은 가야계로서 분국 또는 가야계 세력들이 여기서 정치 세력을 형성했는데 이들이 때로는 가야 본국과 지시하거나 동맹을 맺지만 때로는 오히려 적대국인 신라와 관계를 맺는다도 있는 것이죠. 이런 복잡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대사에 의할 때는 이렇게 해양 환경에 따라서 복잡하구나. 그래서 일본에는 이렇게 4개 내지는 5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전방 후원분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록 문자 기록에는 없지만 일본에 있는 전방 후원분의 집중 분포들을 보면은 고분 시대 때 일본에서는 적어도 4개 또는 5개의 각각 다른 국가에 해당하는 세력들이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메커니즘을 낳는데
다음 시간에 그 메커니즘에 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천년을